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농법을 성공하고 토지 개간이 성공하여 쌀 수확량이 대폭 증가하자 장인의 사업도 크게 확장되었다. 보겠습니다. 분유자들은 식칼, 솥 등 주방 도구를 철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주방 도구를 제조하여 쌀과 교환했고, 그렇겠죠. 철이 개발되면 다양한 도구들이 철로 바뀌죠. 농기구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도구도 이전부터 주민들의 요구로 쌀과 교환하고 있었다. 그래요. 매년 주방 도구를 한 가정에 공급하여 8kg의 쌀을 얻었다. 이전에는 건축용 도구를 동네 주민이 쌀과 교환했는데 건설업자가 전적으로 건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매년 30명에 해당하는 건축 도구를 건설업자의 쌀과 교환했다. 한 명에 해당하는 건축 도구는 8kg의 쌀과 교환되었다. 그래요. 또 다른 수익이 생겼죠. 그리하여 건설업자로부터 240kg의 쌀을 얻었다. 30명이니까 곱하면 되죠. 240kg 나오죠. 또한 상인을 통해 다른 동네 주민과 건축 도구를 거래하여 1600kg의 쌀을 추가로 얻었다. 8kg의 쌀과 200 가정이 200개니까 또한 주방 도구를 동네 주민과 거래하여 392kg의 쌀을 얻었고, 그래요. 다른 동네 주민들과 거래하여 1600kg의 쌀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건축 도구를 쌀과 교환하여 1840kg의 쌀을 얻었고, 그렇죠. 더하면 되죠. 240에 1600. 주방 도구를 쌀과 교환하여 1992kg의 쌀을 얻었다. 그래요. 많은 도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죠. 이전에 농기구를 쌀과 교환할 때보다 많은 쌀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급여가 작아 직원이 그만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올려줘야 되겠죠. 그만두면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겠죠. 그리하여 직원 8명에게 평균 300kg의 쌀을 지급했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기 충분하죠. 조건에 따라서. 토지가 없는 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농토를 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까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상인 역시 사업이 확장되었다. 다른 동네에 2kg의 쌀과 교환하였고, 닭을 이제 1kg 사서 2kg에 교환하죠. 주방도구와 건축도구를 10kg의 쌀과 교환하였고, 말을 600kg 쌀과 교환하였다. 남겨 먹어야 되겠니까 2kg, 닭에는 1kg를 붙이고 주방도구와 건축도구에는 이제 2kg씩 붙이는 거죠. 또 말에는 또 100kg의 쌀을 2을 붙이죠. 닭을 다른 동네 주민들과 거래하여 2,400kg의 쌀을 얻었고, 200가구니까 이렇게 쌀이 나오죠. 주방 도구와 건축 도구를 거래하여 각각 400kg의 쌀을 얻어 총 800kg의 쌀을 얻었다. 그래요. 합치면 3,200kg 쌀이 되죠. 또한 말을 거래하여 1,600kg의 쌀을 얻었다. 그래요. 물론 추가된 비용도 있었다. 가벼운 짐을 빠르게 운송해야 할 때는 개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였지만, 급하지는 않지만 무거운 짐을 운송해야 할 때는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해야 했다. 그리하여 소가 끄는 수레를 목축업자로부터 대여하여 목축업자에게 600kg의 쌀을 지불해야 했다. 개를 빌려가지고 360, 소를 빌려서 600, 거의 한 1000kg의 쌀을 운송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전에 목축업자는 동물을 이용한 수레를 빌려줄 때 직원을 파견했지만 이제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동물과 수레만 빌려주었다. 그 직원들이 시켜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대신 동물과 수레를 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면허증을 발급했다. 목축업자는 촌장을 찾아가 충분한 기술 없이 동물을 부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면허증 없이 동물 부리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동네 회의에서 목축업자의 주장은 통과했다. 그렇죠. 다치죠.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짐승을 부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기술을 가르쳐주고 면허증을 따는 일은 무료는 아니었다. 목축업자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 3kg의 쌀을 받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1kg의 쌀을 받았다. 이후 목축업자는 목축업에 직접 종사하는 일은 드물었고 주로 교육과 면허증 발급하는 일에 종사했다. 면허증은 다른 것 같다. 운전교육과 그래 이렇게 만들었겠죠. 말운전면허증, 소운전면허증, 개운전면허증 이름을 적을 테고 동네 주민 여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동네 주민번호도 적혀 있겠죠. 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은 소와 개가 끄는 수레를 끌기 위해 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 수는 6명이 되었다. 그렇죠. 동물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또 면허증 소지자. 또한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1년에 평균 300kg의 쌀을 지급했다. 그래요. 수익이 충분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쓰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죠. 금융업체 역시 사업이 크게 번성하였고 비축된 쌀도 크게 늘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쌀 대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 보안의 중요성을 느낀 금융업자는 각 지점마다 개들을 배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들은 낯선 이들을 보면 짖고 주인허가 없이 침투하면 물기 때문에 보안에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죠. 개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하여 지점마다 개들을 배치하였고 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이들 5명을 별도로 고용하였다. 또한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1년에 평균 300kg의 쌀을 지급했다. 그래요. 그러면 11명이 되죠.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5명이 증가하니까. 또한 상류층에 속한 이들은 다른 동네 주민들과 달리 집안일을 덜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었다. 계산해보면 쌀이 많이 남으니까 집안일을 덜기 위해 고용하겠죠. 상류층에 속한 이들은 33명이다. 농부 1그룹이 상류층을 보는 거죠. 그 이상 수익을 벌면 상류층이 되는 거죠. 33명이죠. 인구가 많이 늘었죠. 한번 계산해봐야 되죠. 나중에. (1년에) 100kg의 쌀을 고용인에게 지급했다. 그렇죠. 집안일 도우미 14명, 상류층이 14명이죠. 다 더하면 알 수 있죠. 인구에 따른 쌀 소비량을 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동네는 34,848kg의 쌀을 생산한다. 그래요. 앞에서 살펴봤죠. 쌀 소비량을 구하고 있죠. 쌀 소비량을 구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근데 총 소비량은 뭔가요? 34,550kg이죠. 1년 동안 모두 소비되지 못한다면 쌀은 상하게 되어 버려야 한다. 쌀은 특징이 있죠. 1년 뒤가 되면 이제 질이 안 좋아지죠. 버리지 않으려면 상하 시점에 싸게 판매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 소비하지 못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남죠.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싸게 판매한다는 말은 보다 많은 쌀과 다른 대상을 교환한다는 말이다. 쌀을 헐값에 판다 이 말이죠.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해서 쌀을 그냥 많이 줘버리는 거죠. 처분하기 위해서. 위표에서 쌀 소비량은 34,550kg이니 298kg의 쌀이 소비되지 않는다.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실제로 소비되지 않는다면 금융업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헐값에 판매하여 처분할 것이다.
양이 작으니까 뭐 특별히 뭐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상인도 아니니까. 양이 아주 작을 때는 나눠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보너스로. 반대로 동네에 6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어 고용되거나 관광 내지 유학으로 오면 남은 쌀은 거의 모두 소비된다. 유학이나 관광 온 이들로 인해서 주막도 있다 했죠. 이 동네에는 주막 사장 한 명 있죠. 그래요. 실상 금융업이 크게 융성할 경우 곡식으로 비축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이제 그래,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했어요. 그런 경우 곡식으로 비축하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주로 금속이 이용이 되죠. 금이나 은, 그보다 더 발전하면 법정화폐. 그리하여 금융업이 어느 정도 융성하면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이 이용되는 것이다. 쌀과 같이 버려야 할 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금속이 곡식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구성이 더 좋기 때문은 아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서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체로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은 곡식보다 적은 무게로 교환이 가능하다. 거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폐 기능을 하는 물체는 무게가 적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거래 규모가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물체를 이용할 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죠. 100kg의 쌀을 들고 가서 거래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뭐 100kg에 해당되는 쌀이 1kg의 금이다. 그러면 금을 들고 가면 되니까.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발전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달라진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금이나 은이 사용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발전한 것이죠. 조선시대는 금이나 은보다는 주로 쌀이 이용됐죠. 그만큼 발전이 더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대에도 금과 은을 사용한 나라는 많죠. 금속을 사용한 나라는. 그러면 이제 동네 주민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농부 1그룹은 828kg의 쌀을 얻는다. 잘못했죠. 1278kg이죠. 이 중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양은 250kg이다. 5가족이니까. 또한 목축업자로부터 소고기를 얻는데 15kg의 쌀을 사용하고 닭고기를 얻는데 12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27kg의 쌀을 사용한다. 소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겠죠. 하지만 그냥 그래요. 이렇게 뭐 동일하게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장인으로부터 2개의 농기구를 얻기 위해 8kg의 쌀을 사용하고 또 고용인이 있으니까 2개를 얻는다 가정하는 거죠. 주인이 직접 일도 하고 주방도구를 얻기 위해 8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16kg의 쌀을 사용한다. 2개의 농기구를 얻는다 했는데 이 정도의 부를 얻으면 쌀이 남아도니까 둘 다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정은 안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의류업자로부터 가족들이 옷을 얻기 위해 25kg의 쌀을 사용하고 집안일을 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100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125kg의 쌀을 사용한다. 집안일 할 사람도 고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25kg 되죠. 2개 합치면. 또한 50평대 속초주택을 얻는데 300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속초주택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에 100kg의 쌀을 사용한 것이다. 3000kg라 했죠. 근데 30년 사용하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매년 비용을 계산하면 100kg이죠. 또한 말을 얻기 50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면 20년에서 30년 살죠. 1년에 25kg의 쌀을 사용한 것이 된다. 그래요. 500 나누기 20을 하면 되죠.
말을 키우자면 먹이도 구해야 하고 말이 머물 우리도 필요하다.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상류층에 속하게 된 이들은 이러한 일을 직접 하려 하지 않는다. 1년에 100kg의 쌀을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할 경우 120kg의 쌀이 말로 인해 사용된다.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감가상각비 25kg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소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쌀은 418kg입니다. 좀 다시 계산해 봐야 되죠. 바꾼 부분이 있으니까. 농부 1그룹에 속한 가족의 경우 직접 소비하는 쌀보다 교환에 이용되는 쌀의 양이 더 많다. 그렇죠. 직접 소비하는 양은 250kg인데 교환에 한 400kg 가량이 사용되잖아요. 따라서 생산의 목적이 단순히 직접 소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면 예전처럼 260kg, 5kg의 쌀만 생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하고 쌀만 소비할 경우. 그렇죠. 따라서 쌀의 사용 비중으로 볼 때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쌀을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쌀을 교환 내지 비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농부 2그룹은 1년에 828kg의 쌀을 얻는다. 그래요. 비축된 쌀이 있으면 농부 1그룹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죠. 다 합쳐도 828이 되진 않으니까. 하지만 주택을 살 때 비축한 쌀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대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 2그룹은 1년에 828kg의 쌀을 얻는다. 이 중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양은 250kg입니다. 또한 목축업자로부터 소고기를 얻는데 15kg의 쌀을 사용하고 닭고기를 얻는데 12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27kg의 쌀을 사용한다. 그렇죠. 장인어로부터 2개의 농기구를 얻기 위해 8kg의 쌀을 사용하고 주방도구를 얻기 위해 8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16kg의 쌀을 사용한다. 그리고 의료업자로부터 가족들의 옷을 얻기 위해 25kg의 쌀을 사용한다. 여기는 이제 가정일 도우미는 빼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100평대 석조주택을 얻는데 3,00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석조주택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에 100kg의 쌀을 사용한 것이다. 충분히 이제 100평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유는 되죠. 그럼 100평대 주택을 사겠죠. 편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호화롭고 편안한 거주를 위해서. 형편이 안 되면 못 사도 형편이 되니까. 또한 말을 얻기 위해 근데 좀 비축한 쌀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이자를 물리면 살 수 없으니까 전액을 다 사버리면 이자가 20%였으니까 600kg가 나오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 장기간 수년간 그래요. 거스럽다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한 300kg 이상 5년만 저축했다 치더라도 1500kg의 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kg 쌀을 사용한 것이다. 또 말을 얻기 위해 500kg 쌀을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25kg의 쌀을 사용한 것이 된다. 말을 키우자면 먹이도 구해야 하고 말이 몸을 우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쌀이 충분하니 이러한 일을 직접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쌀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를까? 충분하죠. 1년에 100kg의 쌀을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할 경우 120kg의 쌀이 말로 인해 사용된다. 따라서 직접 소비하지 않고 사용한 쌀은 293kg다. 다 더하면 되죠. 빨간색 숫자를. 농부 2그룹에 속한 가족의 경우 직접 소비하는 쌀보다 교환에 이용되는 쌀의 양이 조금 더 많지만 직접 소비하는 쌀은 250kg이고 교환에 이용하는 쌀은 293kg죠. 조금 더 많죠.
생산의 목적이 딱 부러지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슷하니까 조금 더 많을 뿐이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지닌 인체 쌀을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농부 2그룹에 속한 이들의 경우 대여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85kg의 쌀이 남는다. 따라서 집안일 도움이나 마부로서 고용할 수 있고, 그럼 또 이제 교환을 이용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대여 이자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중에 입각할 경우 생산의 목적이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걸 이용해버리면 이 농부 2그룹에 속한 이들도 시장에 의지한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가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부 3그룹은 1년에 468kg의 쌀을 얻는다. 그렇죠. 이 중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양은 250kg입니다. 그러면 직접 소비하는 게 훨씬 많죠. 이런 경우는 생산의 목적이 직접 소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내용을 적어놨죠. 또한 목축업자로부터 소고기를 얻는데 15kg의 쌀을 사용하고 닭고기를 얻는데 12kg의 쌀을 사용하고 27kg의 쌀을 사용한다. 여전히 그러니까 작은 가족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시장을 제법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인으로부터 2개의 농기구를 얻기 위해 4kg의 쌀을 사용하고 주방 도구를 얻기 위해 한 개 농기구죠. 사람은 고용할 정도 형편이 못 되죠. 주방 도구를 얻기 위해 8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12kg의 쌀을 사용한다. 그리고 의류업자로부터 가족들의 옷을 얻기 위해 25kg의 쌀을 사용한다. 또한 50평대 석조주택을 얻는데 150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석조주택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에 50kg의 쌀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요. 또한 말을 얻기 위해 50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여 1년에 25kg의 쌀을 사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직접 소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쌀은 139kg이다.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이거를 바꿨으니까. 또 농부 3그룹에 속한 가족의 경우 직접 소비하는 쌀이 교환에 이용되는 쌀보다 훨씬 많으니 생산의 목적은 직접 소비가 된다. 판매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농부 3그룹에 속한 이들의 경우 대여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79kg의 쌀이 남는다.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시장 지배 시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꼭 바로 목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죠. 농업 생산성이. 그래요. 고용된 농부는 농사일을 직접 한다고 하지만 생산의 목적이 직접 소비가 아니다. 고용된 농부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죠. 근데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없는 고용된 농부는 소비하는 수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을 토지를 지닌 농부와 거래를 한다. 자신이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를 통해서 직접 농사를 하긴 하지만 소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교환하는 곳은 시장이라 했죠. 철저하게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활동을 교환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간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완벽히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여간 고용된 농부는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홀로 소비하는 쌀 양은 50kg입니다. 또한 목축업자로부터 소고기를 얻는데 15kg의 쌀을 사용하고 닭고기를 얻는데 12kg의 쌀을 사용하여 총 27kg의 쌀을 사용한다. 그리고 의류업자로부터 옷을 얻기 위해 5kg의 쌀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야 총 82kg의 쌀을 사용하게 되고 18kg의 쌀이 남아 비축이 가능하다.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